그해 겨울. 이제 그 겨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미 한 가정을 거느렸고 매일매일 점잖은 복장과 성실한 표정으로 나가야 할 직장도 있다. 또 나이는 어느새 30을 훌쩍 넘어 감정은 많은 여가를 거쳐야 하며 가장과 곡필로 이루어진 미문의 부끄러움도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 꼭 10년 전이 되는 그해 겨울 나는 경상북도 어느 산촌의 술집에 방으로 있었다. 방우라는 말은 원래 시골 사람에게 흔한 고유 명사였지만 당시에서는 허드렛 일꾼, 즉 불목 한이의 뜻을 가진 보통 명사로 쓰이고 있었다. 물론 내가 애초에 나의 도시와 학교를 떠난 것은 그런 곳에서 방우 노릇이나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처음 나는 강부가 될 작정으로 강원도로 갔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밥벌이가 쉽지 않은 때라 난데서 굴러 들어온 신통차는 건달에게 일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꼭 한번 개인 탄광의 갱에 들어갈 불기회를 얻었는데 그때는 그만 내가 질려버렸다. 개인 탄광이란 그렇다. 요즘에도 가끔 신문대서 말썽을 일으킬 정도이니 10년 전 그때 오죽했으랴. 갱에 들어간 첫날에 맞장에 내려앉아 두 사람이 묻히는 것을 보고 질급을 한 나는 그날로 강부 노릇을 단념하고 말았다. 내 조그만 여행 가방 한 구석에는 언제든 나를 몇 분 안으로 치사시키기에 충분한 하공약품이 들어있었고 또 관념적으로는 항상 죽음과 가까이 있던 나였지만 적어도 그런 형태의 죽음은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일단 남아한 내가 다음에 찾아간 곳은 동해안의 조그만 어촌이었다. 거기서 고기잡이 배나 한번 타볼까 했던 것인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주민이 작고 낡은 목선으로 연안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어촌의 선창 부근을 열흘이나 얼쩡거렸지만 이건 숫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번 나는 용기를 내어 구대구리 배 손주라는 자를 잡고 사정을 해본 적이 있었다. 그때 해적같이 거칠게 챙긴 자네는 내 흰 얼굴과 매듭없는 손을 번갈아 살피더니 노골적으로 유죽거렸다. 거 보니 귀한 집 도련님 같은데 그만 돌아가 책이나 보시지. 괜히 심리도 못 나가 지난 설에 먹은 떡국까지 개어내지 말고. 할 수 없었다. 나는 거기서 무턱대고 내륙으로 걸었다. 고집스레 도보로 넘은 이름 모를 역마루의 아름답던 당풍과 쭈빛 하늘이 기억난다. 그리고 어딘지도 모를 길을 다스나 걸어가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그 여관 겸 술집이었다. 그 집에 던 첫날 나는 내 마지막 돈으로 숙박비를 치르고 술까지 청해 거나하게 마신 후 배포 유효하게 잠이 들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니 암담하였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채 생판 낯선 곳에 버려진 셈이었다. 별 수 없이 나는 마음 좋아 배는 아저씨에게 어디 멋진 자리라도 하나 소개해달라고 매달렸던 것인데 바로 그 자신이 나를 받아주었다. 월급 같은 것은 없고 먹고 자는 것 외에 잡비나 몇 푼 보태주겠다는 조건이었다. 단 거 쓴 거 가릴 처지가 못 되었으므로 나는 군말 없이 동의했다. 사실 내가 하게 된 일로 보면 그 정도로 그리 박한 대우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겨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전 여름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전 여름은 요란스러웠다. 나는 그때 이름 되면 알만한 대학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는 무언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되어 있었다. 우선 나는 한 숙녀와 맹렬한 사랑을 했다.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단 석 달 동안에 편지만 90몇 통, 전화질과 둘이 만난 횟수는 그 배가 넘었다. 혹 가상처럼 들릴 테지만 내게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반정이 있다. 그 숙녀는 나와 같은 대학의 같은 학년이었고 나와 강의를 같이 듣는 시간만도 일주일에 선택 포함해서 10시간이 넘었다. 그런데 그 홍수 같은 편지와 전화를 그렇게 꼬박꼬박 치부하면서도 같이 달떠 설치던 그녀가 가을바람이 불자 퍼떡 정신이 들어버린 모양이었다. 내리 사흘을 결석하고 전화도 안 받더니 다시 동구에서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우리 얼마 동안만 서로 떨어져서 바라봐요. 그래, 떨어져 봐라. 보긴 무엇을 바라본단 말인가. 하나는 겨우 미성년을 벗어났고 하나는 아직 미성년인 대학교 2학년인 주제에 서로 바라보아야 첩첩상중 깜깜한 절벽이었다. 결국 그것은 절교 선언과 다름없었고 남은 것은 그저 싸구려 맥주집과 휴일의 공원과 변두리 외화극장의 시덥지 않은 추억, 찝찝한 첫 키스의 뒷맛과 뭔가 당한 것 같던 비분뿐이었다. 재정 상태도 엉망이었다. 나는 그녀와 만나는 틈틈이 걸레 같은 떨거지들과 어울려 다니며 고래고래 마셔댔는데 그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한때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그 적자를 메워보려고 애도썼다. 집으로부터 어여없이 학습비와 용돈을 송금받으면서도 가정교사로 입주하고 거기다가 그룹 지도까지 겸해본 적도 있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빌린 돈은 여기저기 5만 원이 넘고 10년 전임을 상기하라. 넣는 것은 전당표뿐이었다. 그리고 그 학점. 그 당시 우리들의 표현대로 하면 근총이 5자루여서 아란난드처럼 양편에 차고 007처럼 하나 숨겨도 겨드랑이에 2자루는 남아도는 형편이었다. 액파 학점. 진작부터 성공이 마음에 안 들어 신통찮았던 학점에다 그 분탕질을 쳐놓았으니 유겁을 떼놓은 당상이었다. 또 있다. 선량하고 성실했던 거부들. 나는 삐뚤어진 오만으로 그들을 성나게 하고 호전적으로 만들어버렸다. 지금도 그들의 몰매 때문에 생긴 내 왼쪽 이마의 흉터를 바라보면 내가 그때 그들에게 보냈던 근거 없는 경멸과 조소가 부끄러워진다. 어쨌든 나는 우리과의 기분 나쁜 이단자였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났다. 올라온 이 학기 등록금으로 몇 군데 급한 빚을 갚고 집에는 전광표와 편지를 보내 잡힌 물건들과 하숙집에 씹을 보따리를 찾아가 주십사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 다음 경기가 좋을 때 큰맘 먹고 원서 취급상에서 구입한 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한 토인비와 니체를 팔아 강릉행 열차를 탔다. 가로수의 첫 이른 낙엽이 날리는 스산한 9월 어느 날이었다. 글쎄, 그때 내가 그 출발에 부여한 의미는 무엇이었던지, 무엇이 나를 그런 결과로 이끌어간 근원적인 이유였던지, 덧없는 기억은 이미 그 상세를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떠올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저 그 무렵 내가 경험했던 몇 가지 피상적인 좌절 정도다. 내가 대학에 간 첫 해만 해도 그곳에는 아직 신화가 살아있었다. 교정 여기저기서 이념이 열기를 뿜었고 자랑스러운 성리의 기억이 강했을 구석을 떠돌고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곧 거기에 매료되었다. 우리는 그 찬란한 강의가 꺼지기 전에 한번 빛나는 촛불의 마지막 연소라는 것을 몰랐다. 그리하여 우리가 부신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돌연 그 빛은 사라지고 불은 꺼졌다. 선배들은 지팔피고 깨어지고 보잘것없이 무너져 내렸다. 몇몇은 분노로 더욱 격렬해졌지만 우리 대부분은 경악하고 전율하고 혼란에 빠졌다. 한껏 부풀었던 정신은 곧 1년 전의 크기로 움츠러들었다. 아이들은 도서관으로, 문해스쿨로, 종교단체로 흩어져 가버렸다. 나도 먼저 도서관으로 그 엄습한 말씀의 수풀과 학설의 홍수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새로운 빛과 열을 찾기도 전에 원인 모를 피로가 먼저 왔다. 문해스쿨과 타락과도 흡사한 탐미에 빠졌던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기결이었다. 그리고 그 근거 없는 허무와 절망, 수없이 피어낸 장과 타오르던 불멸의 밤, 혹 그때 내 나이 21였다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다. 내가 있던 그 술집은 조그만 산골면 소재지에는 지나칠 만큼 큰 규모였다. 평소 여관으로 쓰이는 이 집의 9이나 되는 방은 때가 오면 그 하나하나에 모두 색시가 있는 시골 요정으로 변하는 것이었는데 그때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하겠다. 내가 거기서 맡은 일은 주로 그 9개 방에 걸린
난부등이 항상 밝고 구름빛을 내게 하는 것과 그 온도를 밤새도록 따뜻하게 덮여놓는 것이었다. 그 밖에 50평이 넘는 마당을 써는 일과 술상을 아르는 일, 술도가에 술 주문을 하는 일 등이었지만 마당은 되게 부지런한 주인 아저씨가 맡아 쓸었고 술상은 항상 47이 넘던 색시들이 직접 날라갔으며 그것도 술도가에는 그 집 속내를 잘 아는 배달원이 있어 내가 헐떡이며 달려갈 필요가 없었다. 그래도 일은 처음 상당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우선 밤새 걸음이 두껍게 청져 있는 9개의 등필을 닫는 것도 그러했지만 방안이 골고루 하나고 높게 올려도 거름이 나지 않도록 심지를 반듯하게 자르는 것도 꽤나 까다로웠다. 가까운 산판에서 차로 실어온 끝다리 통나무를 9방울 덮일 만큼의 장작으로 만드는 일도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극이다 덜 마른 나무라도 실려오는 날이면 쏘시기가 걱정이었다. 마른 솔잎의 하력으로 젖은 장작을 말려가며 9방에 군불을 떼고 나면 자정을 넘기기가 일쑤였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요령이 따르는 법이어서 한 달이 되지 않아 나도 그런 일에 익숙해졌다. 아니 오히려 나는 그걸 즐기고 사랑하기까지 되었다. 저녁나절 간밤 늦게까지 들탕한 술자리와 그 도치, 그 욕정, 그리고 그 허망을 밝히느라 두텁게 거름 낀 덩피를 데운 물로 비누칠에 씻은 후 맑은 물로 헹구고 마른 수건으로 맑게 닦아 놓으면 놓으면 내 마음마저 맑아오는 기분이었다. 거기다가 불꽃이 갈라지거나 거름 꼬리를 달지 않도록 가지런히 자른 심지에 불을 붙이면 그 맑은 덩피 속에 타고 있는 고른 불꽃마저도 마치 내가 힘들여 창조한 예술품 같은 느낌이 들었다. 군불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장작을 준비하는데 결코 욕심부리거나 병덕스럽지 않았다. 넓은 마당가에 함부로 부려놓은 산판 끝다리 중에서 내가 그날 분으로 골라내는 것은 대개 6대 정도였다. 꾸불꾸불하고 공이가 많은 놈으로 셋, 밋밋하고 결이 골라 한 도끼에 뿌개질 놈으로 셋, 그 다음 그걸 반 길이로 톱질한 후 8겨울 오후에 햇살 아래서 옷을 벗고 장작을 패기 시작한다. 밋밋한 적송 줄기가 한 도끼에 퍽퍽 갈라지는 것도 시원스럽지만 공이 툭성이로 뒤틀린 다박솔 밑둥을 에서 찾아낸 결을 따라 단번에 뿌길 때의 통쾌함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바로 그 장작으로 불을 지피는 일이었다. 당시에 그런 나를 본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비쳤을까? 그들은 내가 막 엄숙한 배아의 여식에 참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저물 무렵 9방의 남포동에 불을 붙인 후 이런 저녁을 마친 나는 먼저 아궁이마다 한아름씩 장작을 날라 놓는다. 그리고 신문지 몇 장과 대병 둘을 끼고 각 성지를 순례하기 시작한다. 대병 하나에는 술이 담겨 있고 다른 하나에는 석유가 담겨 있다. 술은 항상 차 있는 부엌의 술독에서 퍼온 것인데 주인 내외는 그런 것에 그리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석유는 가끔씩 얻는 내 잡비를 주고 산 것으로 말썽 많은 부속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었다. 그렇게 9 아궁이를 다 돌고 나면 대개 2개의 병은 비기 마련이었다. 부엌에서 집어온 어포 같은 안주거리로 불룩하던 내 잠바 주머니도 얼큰해진 나는 대개 배당된 구석방으로 돌아가 눕는다. 때론 형에 겨우면 부엌으로 가서 몇 잔 더 기울일 때도 있지만 대개는 그대로 잠들거나 아니면 아직도 내 눈앞에 아른거리는 장작불의 잔영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정말이지 나는 언젠가 기회가 오면 배하교의 교회를 깊이 알아볼 작정이다. 그때 내가 아궁이 앞에서 매일 저녁 경건하게 바라본 것은 비록 침묵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선악 두 신의 그림자임을 분명하였다. 또 나는 거기서 엄숙한 정화와 희생의 재전을 보았으며 연소하고 사라지는 가운데서 무엇인가 다시 살아나고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영원인들 어때? 하는 그 무렵에 내 이해 못할 만족과 평안도 그런 불의 어떤 신비한 힘 때문이 아니었던가 싶다. 이제 그때를 얘기하겠다. 이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의 겨울을 읽어봅니다. 이번에 축산항 갔을 때 그 경북 영월 해가지고는 고래 해수욕장 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이문열 씨께서 이제 책을 지었는데 그해 겨울에 네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다음 거는 내일 또 읽겠습니다. 모두들 안녕.